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장기 콘텐츠를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따라 세계를 여행하는 건데요. 커피와 관련된 세계 각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지난 시간 우리는 남미 커피를 따라 커피 산지 여행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목적지는 커피의 시작을 품은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대륙은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특별한 산지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따라 세계를 돌아본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오늘은 커피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맛과 향을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커피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의 시작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커피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지는 작물입니다. 와인에서 포도의 산지와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커피에서도 때루아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루아는 고도, 기온, 강수량, 그리고 토양, 일교차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루어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아라비카 산지들은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가체프 같은 지역은 1700m에서 2200m 정도의 고지대의 커피로 소개되기도 하죠. 케냐 역시 니에리 같은 대표 산지들은 1500m에서 2100m 정도의 높은 고도와 비옥한 화산성 토양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고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산으로 치면 설악산 대청봉이 약 1700m, 지리산 천왕봉과 한라산이 약 1900m대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이런 산들은 큰 마음 먹고 등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산들이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커피들은 한라산 정상 높이 혹은 그 이상의 높이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커요. 고산지대에는 1년 내내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표현되기도 하죠. 쉽게 말해 연교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근데 하루로 축소해서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1년에 전체의 기온 변화 차이는 크지 않아도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케냐의 니에리 같은 경우 최고 기온이 24도, 최저 기온이 14도로 약 10도 정도의 일교 차이가 발생하고요. 에티오피아도 케냐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일교차는 커피 체리의 성숙 속도와도 연결됩니다. 그 결과 밝은 산미와 선명한 단맛, 복합적인 향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산지대 커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만 자라는 커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도와 일교차가 만들어낸 느린 시간의 맛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산지에는 건기와 우기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 계절의 리듬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커피 산지는 화산 지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케냐나 르완다 같은 지역에서는 화산성 토양이 커피 재배에 좋은 조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동아프리카의 특징에 더 가까운데요. 바로 소규모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입니다.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규모 농장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재배를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 중앙에 있는 워싱 스테이션, 수확한 커피 체리를 씻고 말리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마을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워싱 스테이션을 거쳤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커피의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재배 환경은 여러 가지 때루아 조건들과 소규모 농가와 워싱 스테이션 중심의 생산 구조가 겹치면서 꽃향, 과일향, 밝은 산미, 선명한 단맛, 아프리카 커피만의 다채로운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커피도 사과나 포도처럼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이야기할 때 부사나 홍로, 아오리처럼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야기하듯이 커피도 어떤 계열이고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재배 환경도 달라지고 맛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커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입니다. 많이 재배되고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아니지만 리베리카나 엑셀사 같은 그런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치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라비카 품종이랑 로부스타 품종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요. 먼저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커피인데요. 커피 광고나 제품명에서 100% 아라비카 원두 사용, 프리미엄 아라비카 같은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맥심 아라비카 같은 제품도 있죠. 아라비카는 생긴 게 긴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향이 복합적이고 산미가 섬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기후변화나 병충해에는 약한 편입니다. 반면 로부스타는 이름처럼 조금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커피입니다. 더운 지역이나 낮은 고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고 생산성도 좋은 편입니다. 카페인 함량도 아라비카보다 높은 편이라 인스턴트 커피나 블렌딩,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을 보강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짧은 타원형이고 향미는 아라비카보다 거칠고 쓴맛이나 묵직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큰 틀 안으로 들어가면 티피카, 버본, SL28, SL34, 게이샤 같은 그런 세부 품종들이 존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본적으로 토착 품종 재배를 많이 합니다. 지역마다, 농장마다, 가공 방식마다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죠.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자주 느껴지는 꽃향, 차와 같은 향, 과일향, 복합적인 산미는 이런 다양한 토착 품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냐로 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SL28과 SL34입니다. 이 품종들은 케냐 커피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커피들인데요. 케냐 커피 특유의 선명한 산미, 그리고 블랙커런트 같은 과일 같은 느낌, 강한 향미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죠. 루안다나 부룬디에서는 버본 계열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깔끔한 산미, 은은한 단맛, 부드러운 균형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처럼 로부스타가 중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커피를 단순히 아라비카 커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토착 품종 계열, 그리고 케냐의 SL 계열, 르완다와 부룬디의 버번, 그리고 우간다의 로부스타처럼 서로 다른 품종의 여러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 세계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남미와 중미로 넘어가면 티피카와 버본의 후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성을 높이거나 병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카투라, 카투아이, 문도노보, 카스티오 같은 품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로부스타의 존재감이 큽니다. 특히 더운 기후와 낮은 고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고 생산성이 좋은 로부스타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봤던 남미 커피와 비교해보면 아프리카 커피의 특징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모두 커피벨트 안에 있고 일부 산지는 비슷한 위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넓은 농장과 대규모 생산, 비교적 안정적인 수확과 가공 시스템을 떠올리기 쉬운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역시 오랜 생산 체계와 수출 시스템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품질의 커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큰 이미지로 보면 남미 커피는 초콜릿, 견과류, 캐러멜, 부드러운 단맛과 균형감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틱커피에서 아프리카 커피를 많이 못 쓰는 이유는 아프리카는 대부분 손으로 재배를 해요.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기계로 경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좀 지대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병충해에도 좀 강하니까 크게 뭘 하지 않아도 되게 생산량이 좋아요. 애초에 로부스타가 생산량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계로 경작을 많이 합니다. 기계로 쫙 쓸어요. 그러니 인건비가 안 들죠. 생산성도 좋고 생산량도 좋고 작업 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심지어 카페인도 많으니까 좀 더 적게 써도 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지대다 보니 기계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람이 일일이 핸드피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농지들이 계획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그것 때문에도 기계가 많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나무들도 약해요, 로부스타에 비해서. 그리고 생산량도 아라비카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니까 굳이 비싼 아프리카 커피, 조금이라도 더 비싼 아프리카 커피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요새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스페셜티라는 그런 이름들이 들어가고 100% 아라비카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근데 그 아라비카들도 대부분 중남미에서 생산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품종들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같은 등급이어도 더 비싸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스틱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커피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 커피 양을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으로는 모두 충당하기가 좀 어렵고 가격대도 안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리카 커피를 주로 쓰는 거는 어려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100% 로부스타, 100% 그냥 커피 이러고 팔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라비카 100%, 예가체프 100% 점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 제조 회사들도 점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더 좋은 등급의 커피들을 쓰는 건데 결국엔 소비자들이 그걸 찾기 때문에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조회사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든 아니면 소비자의 취향이 점점 그쪽으로 변해가는 거든 어찌됐든 시장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 커피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많이 찾게 되는 커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하는 첫 번째 여행지인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커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커피 한 잔이 데려다주는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커피바라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커피바라의 요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